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454명으로 주말 기준으로는 또 한 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4차 대유행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만남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현재 수도권은 야간 통행 금지 수준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이 못 만나게 되어 있지요. 휴가철 풍선 효과를 고려해서 오늘부터 피서지인 강릉에도 수도권 수준의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확산세가 잡힐지는 7월 말에 한가름 날 전망입니다.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추가로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 누적 확진자는 68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함내 승조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만 공개된 상황이어서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장병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들 모두 국내로 조기 귀국시키기 위한 수송기 2대를 문무대왕함의 작전지역 인접국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가수 나훈아 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6번째 공연에 4,000명씩 이미 24,000석이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거리두기 2단계인 대구에서는 경기장이나 공원에서 공연이 가능하고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최 측은 마스크 착용과 떼창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며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추진되는 와중에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를 허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나훈아 씨는 다음 주 부산에서 같은 규모의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라면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오른 라면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가격이 오르는 라면을 오뚜기가 판매하는 64개 제품입니다. 오뚜기의 대표 상품인 진라면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13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의 주 원료인 소맥과 파묘의 국제 가격이 올 들어 40%가량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상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경쟁사인 농심과 삼양식품 등 다른 업체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파와 계란 등 식탁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라면 가격까지 인상을 앞두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8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2만 3천여 명이 추가로 완료했습니다. 2차 접종은 36,553명이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656만 3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하늘 표정 차차 맑아질 걸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기온과 더불어 습도까지 매우 높아서 오늘 하루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체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고루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기영 세무사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알쓸 세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네. 상식 먼저 꽁트죠? 꽁트로 해야죠. 예, 자, 꽁트로 들어가기 전에 남편 역할 이정수 씨가 해주시고요. 아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20여 년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몇 년 더 다닐 수 있었지만 전염병으로 회사 사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자리를 빼주면 젊은 직원 몇 명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오늘까지 성실히 직장생활 해줘서 고맙소, 고마워요.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예. 고마워요. 예, 이제부터 당신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인생 이막 즐겨요. 갑작스러운 퇴직에 아내한테 눈치가 보였는데 아내는 오히려 잘했다면서 당분간은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쉬라고 하더라고요. 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아니 갑자기 회사 퇴직한다고 할 때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당신 하는 일에 지지해줬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참 고마웠지. 지금도 고맙고.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신도 나한테는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당신 퇴직금 어디로 빼돌렸어요? 내가 당신 동기 이 부장님 안사람 만나고 왔는데 거짓말 하라 생각 말아요. 아니 퇴직금을 빼돌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부장 안 사람 만난 거랑 퇴직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정말 실망스럽게 이럴 거예요? 반대로 말하라고요. 퇴직금 어디로 빼돌렸어? 어디로? 다짜고짜 퇴직금 어디로 빼돌렸냐고 따지는 아내.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전 퇴직금 입금된 통장 그대로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왜 빼돌린 퇴직금 내놓으라고 난리인지 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뭔가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닌데 이러면 정말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어디 간 네. 거야? 은퇴 앞두신 분들 이런 일 생기시지 말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꽁트였고요. 네. 대체 왜 아내는 남편이 퇴직금을 빼돌렸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은퇴자 세금 상식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퇴직소득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퇴직금 아니에요? 퇴직금? 퇴직금. 그렇죠. 퇴직소득의 대표적인 게 바로 퇴직금이죠. 그런데 아하. 퇴직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요? 뭔 네. 퇴직금? 퇴직금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근무한 연수를 곱하는 등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퇴직연금에 대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예, 여기까지가 모두가 아는 퇴직금이고요. 네. 이 퇴직위로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퇴직위로금은 이 회사를 위해 그동안 일한 노고에 대한 고마움으로 정관이나 이사의 결의 등 회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걸 뜻하는데요. 예,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세법상 모두 퇴직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의 종류가 나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월급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를 낸단 말이죠. 근데 퇴직금 받을 때도 이게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퇴직소득과 네. 근로소득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퇴직소득은 양도소득과 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따로 떼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분류소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프리랜서 연예인들은 퇴직금 개념이 없잖아요. 네. 퇴직금 몰라요. 진짜 직장인들 퇴직금 받지만 저희들은 퇴직금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거 어떻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요? 예,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네. 좀 복잡한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일 평균 임금에서 곱하기 30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근속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네. 거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퇴직금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퇴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하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퇴직금의 세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예, 퇴직금의 세금이 중요한데요. 네. 이 퇴직금의 세금 계산 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아이고 정말. 벌써 어렵네. 네. 아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퇴직소득은 연마다 소득을 매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몇 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한 번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결집 효과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을 10년 동안 꾸준히 받는 사람과 네. 10년 동안 일을 하고 10년이 되는 날 1억을 한 번에 받는 사람은 같은 소득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억이 한 번에 받는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연분연승법이라는 계산 방식으로 퇴직소득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준비했습니다. 아, 얘가 좋아요. 네. 예시 띄워주시죠. 네. 퇴직자가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네. 퇴직 직전 3개월에 월 평균 급여가 600만 원일 경우에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연분영승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퇴직소득세가 한 41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넘는데 뭐 납부하는 세금은 한 40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과세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확실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언급했던 것과 같이 비록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받았지만 이 1억이 넘는 소득은 이 한 해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연분연승법에 따라 계산을 해서 과세 부담을 확 낮춘 거죠. 예, 물론 퇴직소득이라고 모두가 적게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무 기간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실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좋아요. 역시. 네. 1억 1,000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보면 연분영승법으로 퇴직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해보면 8억 6,7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연히 최고세율이 적용되죠. 네. 그렇게 계산한 세액을 1년 12개월로 나눌 때에는 소득세가 무려 3천만 원이 부과가 아니, 퇴직 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꽁트에서 있잖아요. 네. 왜 그 퇴직금을 빼돌렸다 그랬을까? 그렇게 그거 궁금해. 어? 이건 아마도 정수 씨의 퇴직소득의 일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할 소득이 근로소득이 계산이 되면서 더 많은 세금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액분만큼 아무래도 뒷주머니를 찬 것으로 수림 씨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해했네. 그럼 퇴직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하고 퇴직소득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나요? 많이 나요? 그걸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퇴직자가 일단 20년을 근무를 했고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퇴직 위로금을 2천만 원 추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 A씨는 실제 연봉 7,200만 원과 퇴직 소득 약 1억 1,740만 원에 또 퇴직 위로금 2천만 원까지 다 합하면 한 2억 9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죠. 이 금액이 실제 A씨가 퇴직하는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퇴직금만 있었는데 이번에 퇴직 위로금 2천만 원이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퇴직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건데요. 네. 먼저 퇴직 위로금 2천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할 경우로 좀 볼게요. 근로소득세는 약 1,36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근로자 추가분이 무려 350만 원입니다. 거기에 퇴직소득은 앞서 계산을 했죠. 약 410만 원 정도고요. 이 금액을 다 합하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공과금은 총 2,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이 2,120만 원이에요? 그럼 2억 조금 더 넘게 받아서 10% 내면 이거 너무 많이 떼는 건데. 그래. 그럼 퇴직 위로금을 그 퇴직 소득으로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에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근로소득이 7,200만 원일 경우를 좀 볼게요. 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계산돼서 근로소득세는 약 860만 원이 되고요.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네. 퇴직소득에 퇴직위로금 2천만 원을 더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요. 퇴직소득세가 약 5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공과금 총 1,700만 원이 안 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요? 금액 네. 차이가 좀 발생하네요. 한 400만 원. 그럼 나 이렇게 계산할래? 오, 그래. 그렇죠. 400만 원 적게 나왔잖아. 그러게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꽁트에서 수림 씨가 정수 씨에게 뒷주머니 내놔라. 어디다 빼돌렸어? 내가 계산을 잘한 거야. 그런가? 그렇군요. 네, 수림 씨가 아무래도 퇴직소득세를 꼼꼼하게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해프닝으로 좀 더 절세 방법을 알게 된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회사에서도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정산을 해주는 것이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알아가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퇴직소득 계산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임원의 경우는요, 퇴직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의 2배까지가 한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퇴직금 계상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퇴직금 규정이나 세법상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에도 한도가 있는데 이제 퇴직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차가 오래되기도 하고 직급이 지금 높은 올라가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고려할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2번째로는요. 실제로 퇴직을 하지 않았으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사항이 아주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자의 파산이나 회생, 그리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자금 마련이나 전세금 마련, 그리고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이 중대한 질병들을 앓는 경우 등에 대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니까 이 점도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일부 회사들이 퇴직도 하지 않았는데 월마다 지급하시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맞아요. 네, 월마다. 이 부분도 또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령할 때 나이도 잘 생각해야 돼요. 만 55세 이후에 이제 수령하는데 네. 이게 60세가 됐을 때 또 그 이상이 됐을 때 세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 은퇴자의 세금 상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건우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 먼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진 아주 사이다. 저 뭐야?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네. 와, 차벽이네, 차벽. 승용차 한 대를 대형 버스들이 경호원처럼 둘러싸고 있는. 네. 뭐야? 과연 왜 아니, 그래?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보니까 지금 주차장에 두 칸을 지금 승용차가 한 대가 차지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요. 요게 바로 그게 맞습니다. 눈썰미 좋으셨는데요. 무개념 주차에 사이다 응징을 한 사진으로 누리꾼들의 버스들이? 호응을 받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네. 사진은 응징 어떡해. 강도가 더 셉니다. 네. 사진 보시죠. 어머! 저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에요? 와. 이야, 저게 저거, 차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차에도 냄새 다 배겠네. 아, 저기 보니까 저기 아파트에 무개념 주차해가지고 어머, 어머. 아파트에서 약간 복수한 것 같은데 제대로 당했네요, 저거. 그러게요. 이 무개념 주차하면 사실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더 열받거든요. 그렇죠. 사이다 응징 이 사진들 사실 중국 사진이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 보시죠. 와. 이거 뭐예요? 와, 저 뭘 뒤에 쌓는 앞뒤로 거죠? 저거
벽돌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니까 와. 저거 치우려면 지게차 불러야 되잖아요. 지게차, 네. 들어서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있는 곳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남의 영업장 앞에 주차를 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차 앞뒤로 나가지 말라고 벽돌을 앞뒤로 쌓아놓은 겁니다. 응징한 거죠. 다음 사진도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네. 차를 못 나가게 막아둔 거 예, 같아요. 막아버렸어요. 아예 나가지 말라고요. 화물세 네. 채웠잖아요. 서울의 한 아파트 요거 관리소가 허락을 받지 않고 주차장에 세운 차 바퀴에 족쇄까지 채우고요. 바리케이트를 치는 방식으로 응징을 했습니다. 차 꺼내가고 싶으면 사과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박. 관리소에서 붙여놓은 안내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귀하는 당 아파트에 불법 주차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관리사무소 허락 없이는 차량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다 경험에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누군가 이런 무개념 주차 때문에. 맞아요. 저도 황당하고 화가 났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런 주차 문제인가 봐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무개념 주차 사진 한 장과 차주를 고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사진 준비했습니다. 어디 주차 그것도 바로 이 주차 사진이에요. 문제죠. 네. 그렇죠. 안 보이는데? 주택가에 세워둔 차 같은데 뭐 또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서 문제가 됐겠죠? 하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뭐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글을 올린 작성자 소규모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이 빌라에는 야외 앞뒤로 두 줄씩 총 4구에게 주차 공간이 있어서 4명의 차주가 여기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정 주차 구역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죠? 그렇죠. 아. 네, 이 집주인 그러니까 A 씨라고 할게요. A 씨는 귀가 후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이 검은색 B사 이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뒤쪽은 근데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앞뒤로 주차하는 공간이 있는데 나 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차하면 뒤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주차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앞쪽에 있으니까 뒷차들 뭐 뒤에 공간 다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할 수가 없고 네. 차가 이렇게 주차된 걸 본 A 씨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차 유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바로 걸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빼줘야죠. 그래도 에티켓은 있네. 번호는 남겨뒀잖아. 네, 네. 에티켓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통화 연결이 또 안 되면 아하. 그래. 네. 이게 또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 밤도 늦었는데다 피곤해서 A 씨가 지정 주차 공간이 아닌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주차를 했고요. 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이 문제의 차량이 미동 없이 진짜 요지부동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 당연히 아침에 화가 났겠죠. 또 전화했겠죠. 그래서 또 전화를 한 겁니다. 어. 네. 근데 이번에 전화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당장 차 빼라고 소리를 하려던 찰나에 찰나에 전화를 받은 사람의 네. 목소리가 여자아이였어요. 여자 네네. 딸이 받았나 보다. 네. 어. 그리고 아이가 너무 익숙하게 네. 차 빼달라는 전화죠. 저희 할머니 바꿔드릴게요. 라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또.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전화를 아이가 받고 아이가 뭐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했다. 어. 이건 뭐 자주 이런 거네.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게요. 가족인가? 너무 익숙하게 전화기를 넘기니까요. 그래서 A 씨도 차주의 가족인가 싶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엄청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도 엄청난 피해자다. 아. 지금 같은 내용의 전화를 오랜 기간 동안 1000통은 받은 거예요. 다른 네. 전화구나. 어머. 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죄 없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입니다. 이렇게 보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전화번호가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거예요. 상관없는 야, 그렇게 하냐? 아이의 아무도. 전화번호? 네. 희한하네. 왜 그랬어? A 씨는 할머니 말을 듣고 이게 분노에 차서 전화를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네.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견인차를 네. 불러서 차를 옮길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내 집 앞에 지정 주차 구역에 어떻게 보면 불법 주차를 한 건데 이거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도로에서 만약에 불법 주차를 하면 이제 경고판도 경고문도 붙이고 뭐 견인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사유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구청 공무원이 와서 뭐 행정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대로 두고 봐야 돼요? 저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긴 네, 한데 네.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에 이렇게 무개념 주차를 하게 되면 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불법 주정차 규정, 금지 규정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한 어떤 혐의를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주로 검토하는 게 일반 교통 방해죄라든가 아니면 업무 방해 또는 뭐 사유지니까 퇴거 불응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2018년도에 한 아파트 입구에서 혹시 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입출입을 못하도록 맞아요. 가로로 이렇게 기억나요. 주차를 네, 네. 맞아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요건에 다행히 다 들어맞았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 모두 다 어떤 처벌이나 입증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게 무개념 주차로 입주자들도 피해를 받지만 진짜 그 아이 전화번호 그 주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네. 피해가 맞아요. 컸단 말이에요. 이걸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형사 고소를 해도 네. 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형법이라는 거는 처벌 법 규정이 있어야지만 처벌이 되는데 네. 우리 법에 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뭐 주차 용도로 적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어린 아이가 너무나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당연하죠. 할머니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방송을 이 무개념 주차 주인이 보면 이제 막 해야 되겠네? 그럴 그러게요. 수도 있겠네요. 이거 나한테 책임을 못 묻네? 그냥 하면 되겠네 이럴 것 같아서. 안 돼. 네. 야 이거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방법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때 아니, 또 이거 봐셔야겠네. 처벌할 수 있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우리도 한 번씩은 다 당한 거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디슈 가죠. 예. 두 번째 소식은 특이한 술버릇을 가진 A 씨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술버릇? 제 친척 동생도 술 먹으면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렇게 뛰어다녀서 걔를 막 어른이? 그걸 잡으러 다니고. 제 아는 지인은 그 있잖아 패스트푸드점에 앞에 세워 있는 할아버지 그 사람을 들고 와가지고 자다 깨버리고 그 사람이 옆에 누워있고 제자리에 갖다 놓긴 했는데 뭐 자꾸 이 깐판 이런 걸 자꾸 맞아. 뜯어오다가 그런 뭐 들고 오는 습관. 그런 사람도 있어. 웃고 넘길 수 있는 정도네요. 뭐 한 유명한 방송인은 또 술 취해서 속옷 차림으로 동네 쓰레기 주우러 맞아, 다니고 맞아. 이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훈훈한 그런 술버릇도 있는데 회사원 A 씨의 술버릇은 조금 달랐습니다. A 씨는 사내에서 소문난 재력가였습니다. 한 달 재력가. 용돈이 1,000만 원이 넘고요. 오. 동료들에게 비싼 밥을 사주는 것도 아주 예산 일이었다고. 오. 한 달 용돈이 1,000만 원에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돈도 잘 쓰면 좋은 사람이네. 아유, 좋고 부럽죠. 네, 무엇보다 부럽죠. 네, 더군다나 A 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약 100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까지. 부럽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회사는 취미로 다닌다. 일을 놀면서 한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재력과 술버릇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 A 씨의 술버릇도 또 재력가다운 술버릇이었습니다. 바로 술에 취하면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들에게 현금을 선물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좋다. 아니, 저 아빠가, 그래. 애들 써주듯이. 이거는 많이 봤는데. 아니, 그냥 동료들한테 준다고. 돈을 근데 현금을. 액수가 적으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를 뿌렸길래? 그러니까 이 A 씨가 돈을 뿌린 게 채팅창이었거든요. 네네. 우리 메신저 보면은 거기에 이제 현금 보내는 게 맞아요. 있어요. 그걸로 이제 보내준 건데 처음에는 A 씨가 술 기운에 좀 가벼운 액수를 보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송금 액수가 점점점 커지더니 이게 약간 스노우볼처럼 수백만 원의 현금. 그래요? 웬일이야. 아니, 근데 아무리 재력가라 그래도 이 수백만 원을 그것도 술 취해서 보내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좀 맞아, 부담스럽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얘가 돈 많다고 지금 자랑하나? 내 앞에서 그렇죠. 자랑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 씨가 이 돈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 그렇죠. 그건 땡이지. 이런 의문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뺏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줬는데 그걸 뭘 돌려줘요? 그건 낙장 끝이지. 불입이라고 그러죠. 그럼. 낙장 불입. 아니, 그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술 기운에 줬다. 네. 저 술 깨니까 이게 본전 생각이 난다. 다시 돌려다오. 이러면 돌려줘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 그 친구 있으신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돈을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꺼달라는 친구가 있어요. 쓸만큼. 다른
다르지. 자, 근데 이 돈이라는 건 한 번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네.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법적으로 그럼요. 이거 증여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든 물건이든 다른 사람으로 가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 청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배웠잖아요. 증여도 해제가 가능하다. 맞죠, 변호사님? 네, 일부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맞죠. 있죠. 증여도 계약이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고 하면 이제 증여자나 뭐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망은행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이 증여로 인해서 증여자의 재산이 현저하게 이제 막 궁핍하게 막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은, 그러니까 먹튀를 한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도 이제 증여가 해제가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사연의 A 씨 같은 경우 서면으로 이렇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허세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뭐 술만 먹으면 내가 뭐 줄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복권 당첨되면 친구한테 뭐 50% 가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워낙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말로 구두로 증여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술 깨서 내가 어저께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한번 취소할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럼 서면으로 써줘 각서를 받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증여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 취소가 안 되고 말로만 한 경우에 취소가 되는데 되고요. 근데 말로만 했는데 실제로 이행했다. 이행하면 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술이 문제예요, 항상.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술 깨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몇백을 줬다 이러면 아쉬울 수 있거든요. 아깝고. 그러면 전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술에 취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내가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계약이 무효로 될 여지가 있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의사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의 법률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지능이나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라든가 이런 만취 상태의 경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의사무능력의 경우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의사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에 이 증여계약을 무효로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A 씨 이분도 보냈지만 나 술 먹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는 항상 주장과 입증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취 상태여서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버틴다고 하면 민법상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게. 입증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만취해가 돈 줄 때 셀카로 찍어야 된다. 술에 만취했다. 나 이거 완전 안 없으면 취했다.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술버릇 때문에 자주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안 고쳐져요. 네. 근데 한번 큰 돈을 낭패를 봐야 봐야. 그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쵸. 하죠. 그래서 술 먹으면 자꾸 누구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깨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근데 일을 제 빼야 돼. 친구인데요. 한번 세게 맞아보니까 고치더라고요. 그걸 이제 임자 만났다고 그래요. 그죠. 네. 이건 별별 술버릇이 있는데 술에 그동안은 너무 관대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진 않거든요. 슬기로운 음주 생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사연은 뭡니까? 네. 자, 이 사람에게 1원도 줄 수 없어. 수림에게 1원도 줄 수 없어? 100억 줘. 술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누굴까 이론도 보겠습니다. 줄수 없어. 가족일 것 같은데 보시면 생모. 생모. 네. 자, 어떤 사연일까요? 뭐야? 자, 남편 역할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20여 년 전 젖도 못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을 보면서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엄마 손길 한번 받아보지 못한 가여운 딸이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행복아, 아이고 행복아, 아이고 행복아, 우리 행복이를 어떻게 보내나? 당신이 아이고, 또 어쩐 일이야? 아이고 여보, 우리 딸,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행복아, 아니, 저 뭐야,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야, 나가, 당장 나가. 아, 우리 행복이가 왜 당신 딸이야? 행복이는 내 딸이라고, 당장 나가. 20여 년 만에 딸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난 생모, 딸아이 부고 소식에 나타난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가는 마지막 길에 엄마 얼굴을 보게 됐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무제까지 다 치웠는데 왜 또 왔어? 아니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행복이도 내 딸인데 행복이 앞으로 뭐 나온다던데. 뭐?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지금 행복이 연금 얘기하려고 온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행복이 연금으로 눈에? 아이고 행복아, 나도 행복이 생모야. 당연히 권리가 있죠. 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유족연금에 내 이름 박수림 넣어줘요. 그래, 딸 죽었다는 소리 듣고 나타난 이유가 이거였네. 돈 때문에, 딸 앞에 나타난 거야. 그래, 당신 정말 사람도 아니다. 네가 인간이야. 아유. 그렇습니다. 아이의 생모는 딸아이가 남긴 유족연금을 노리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딸이 엄마를 그리워할 때는 연락조차 되지 않더니 이제 엄마라고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내놓으라니 저는 딸의 생모에게 단 1%의 유족연금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뻔뻔하다. 그러면 안 너무했다. 되죠. 이거 자식 앞세우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네, 이 사연 그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상당히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지난 2019년 순직한 A 소방관의 생모는 이 소방관 자매가 각각 생후 20개월 또 56개월일 때 이혼을 한 후에 성년이 될 때까지 두 딸을 양육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딸들과 인연을 끊고 살다가 A 씨가 순직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데 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A 씨가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 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19년 11월 A 소방관의 순직이 인정된다면서 친부가 청구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을 결정을 했고요. 또 공무원 연금공단도 비슷한 시기에 법적 상속인인 생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생모는 딸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돈 받으러 오십시오. 이 연락 받고 냈다 왔군요. 아니, 30년 동안 안 보고 산 딸인데 이런 연락 받아도 오지 말아야지. 그럼요. 그게 사실 자식 둔 부모라면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좀 안 그랬어요. 그래서 A 씨의 아버지가 작은 딸의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 이렇게 좀 분노했습니다. 아니 두 딸을 혼자서 키웠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이고 그럼요. 정말 네.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유족연금이라는 게 그 딸의 목숨값인데 맞아. 이 어머니는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근데 아버지와 언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근데 이 생모한테 진짜 이 돈이 지급이 됐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지만 뭐 유족연금, 뭐 유족 퇴직금, 또 유족 보상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친부와 비슷한 수준인 8천만 원을 생모가 받아갔다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생모가 사망할 때까지 한 달에 91만 원 정도의 유족연금까지도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전북판 구하라 사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네. 아니 생모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이들을 맞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고 아니 그 돈이 또 어떤 돈인데 유족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이 생모는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왕래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비정한 이제 생모인데 근데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정하지만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연금도 당연히 받아갈 수가 있고요. 이때 변호사 법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소송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유족 측이 어떤 걸 생각했느냐.
이 생모가 양육비를 그동안 안 줬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이제 청구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머리 잘 쓴 거예요. 네.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8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주장했더니 법원이 잘했어.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 생모는 1억 8,950만 원을 지급해라.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어요. 잘했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이 친부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이 전주지법에서 이제 판결이 났던 건데 고소해. 부모는 자녀를 출생함과 동시에 당연히 양육의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고 네. 이게 뭐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똑같은 책임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7,7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고 이제 생모가 항소를 포기해서 이 재판이 그대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거액이니까 4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3,700만 원은 한 달에 61만 원씩 분할해서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본 거죠. 그 생모가 연금으로 8천만 원 받았는데 양육비로 7,7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 법원에서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딸이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뜬 상황이어서 이제 없는 상황이고 또 장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딸이 이렇게 클 동안 생부가 엄마의 몫까지 다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생모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 판결에 대해서 박수는 쳤습니다만, 그런데 알아보니까 또 친부와 언니는요, 이 생모의 양육비 지급과는 또 별개로 이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너무 기뻐서 금액을 약간 착각했는데 그러니까 청구는 이제 1억 8,900만 원 청구했는데 실제 판결은 조금 깎여서 7,700만 원이 7,700. 청구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비정한 뭐 친모나 친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비정한 친모, 친부는 이 연금 박탈할 수 있다. 아니면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이 생겼고요. 또 이 상속이 문제인데 이 현행 민법에는 상속 결격사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뭐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만 상속권이 박탈이 되고 그 외에는 아무리 불효하거나 이렇게 비정한 친모나 친부 같은 경우도 상속권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양 의무를 해태하거나 이렇게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 구하라법이 지난 23일에 시행이 됐다. 이러면 네. 얼마 되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은 A 소방관의 생모 유족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개정되고 나서 A 씨 아버지가 심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A 씨의 언니가 공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분신과 같은 동생을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저는 동생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다. 부디 자식을 지갑으로 보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본인 권리인 양 주장하는 생모로부터 진정한 유족의 의미를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라고 호소하면서 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언니는 정말 절실한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생모가 언니를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모가 지난 9일 큰딸의 회사를 찾아가서 유족연금은 내가 포기하겠다. 대신 이제 매달 61만 원씩 보내는 양육비는 받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또 딜을 하려고 했다고요. 생모가 정말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혹시 양육비를 그걸 가지고 거래한다는 건 이건 진짜 이건 상식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화나네. 아침부터 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엄마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죠.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럼요. 예의도 아니고. 맞아. 네. 근데 이거 무슨 이 사건 심사 요청인가 뭐 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심사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생모에게 지급된 유족연금이 중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A 씨의 언니가 이 담당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유족연금에 관해서 단 1%라도 생모한테 권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의 사례가 앞으로 좀 기준점이 돼서 이렇게 좀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해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에요. 맞아요. 다 줬다고 부모입니까? 네. 그 아이 기르면서 희노애락이 그렇지. 거기에 다 있고 그 집안의 스토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이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고 이게 가족이고 자식이고 네. 부모고 그렇죠. 이런 건데 네, 네. 야, 참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어떤 겁니까? 자, 두 번째 사연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잘못된 만남이에요. 뭐지 이거? 만나지 말았어야 돼. 야, 이거 아, 뭐. 잘못된 만남이야. 아, 이거 누가 막장 누가? 냄새 나는데. 네, 그렇죠. 벌써? 막장 냄새 나죠. 남자와 여자애. 맞아, 남자와 남자는 여자입니다. 맞는데 근데 만나면 뭘까 안 돼. 보겠습니다. 일단 첫 여자와 번째 먼저 남자예요. 공개하면 며느리. 며느리가 만나면 안 되는. 며느리랑 누구지? 누구겠어? 며느리와 다음 보시면 시어머니. 아, 야, 이거. 뭐야? 이 말이 돼요? 자, 막장입니다.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장혜인 씨,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지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의 행복한 신혼생활이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건너방에서 혼자 우두커니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우, 진짜 엄마 진짜 축하해. 이제부터라도 남편 사람 듬뿍 받고 신혼재미 누리면서 살아요. 우리들이 막 깨먹고 막 이러면 엄마한테 미안했어. 아이고 그만해라. 뭐 다 늙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고 내가 이 시애미가 주책 맞아서 미안하다. 아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이고. 하세요. 아 근데 어머니 결혼하셔도 저희는 같이 사는 거죠? 아이고 무슨 소리를. 아이 당연히 나가 살아야지. 그 사람도 불편할 거고. 아이고 아가 너도 불편할 거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아유, 때문이라면 그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집이 원래 어머님 집인데 나가려면 사실은 저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는 몇 년 좀 더 있다 나갈 생각이어서요. 어머니 저희 좀 더 데리고 있어 주세요. 아이고 얘네들이 아이고 왜 이러냐. 정말. 아이고, 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 부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어색하거나 불편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어머니와 새아버지 저와 아내는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엄마, 새아버지 별일 없죠? 그게 말이다. 며칠 전에 아니다. 내가 잘못 봤을 거야. 그래, 엄마, 잘못 봤어. 엄마 혹시 그럼 지난주 수요일 밤에 수요일 엄마도 밤에 봤지? 수요일 밤에 어. 그래 너도 봤냐? 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아닐 엄마 거야. 일단 진정하고 좀 내가 상황을 살펴볼게. 그래. 유독 새아버지한테 살가웠던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를 챙겨줬던 새아버지 제발 아니길 바랬던 저의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 새아버지의 은밀한 관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따라라. 아니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남편 순간 모팔모로 다시 바뀌는 줄 알았어요. 네, 이번 사연 한 집안 쑥대밭으로 만든 사연입니다. 8년 전 결혼한 A씨, 이들 부부 혼자인 A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의붓아버지까지 포함한 4식구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은 축하할 만한 일인데 근데 장성에서 가정을 다 일군 자식이 의붓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A씨 가족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A씨의 아내는 시아버지에게 유독 살갑게 대했다고 해요. 네. 가끔 아내가 A씨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과도한 애교를 의붓 시아버지에게 좀 부리기도 했지만 오. A씨는 뭐 아내가 시아버지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기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상하긴 한데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건 알겠는데 남편에게도 보이지 않는 애교를 보였다. 요거 그것도 이상한데요? 실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둘 정황이 또 드러났는데요. 먼저 아내가 의붓아버지와 필요 이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또 통화도 기본으로 했고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시아버지 시어머님하고 메시지 하거나 그래, 할수 있죠. 통화하는 경우 있는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과유불급. 네. 이게 네. 너무 과해서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 며느리가
A 씨가 이제 결정적인 며느리 자기 아내와 결정적인 상황을 잡았어요. 네. 친정에 간다고 했던 아내가 네. 의붓 아버지를 몰래 만난 거예요. 아. 결국 이 A 씨가 참다 못해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보면 뭐 의붓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남편한테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저녁에 네. 전화할게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가야 보통 이렇게 수고가 많다가야 이러지 사랑해. 이거는 좀 그러지 않죠.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며느리 대답이 넵 다음에 여기 뒤에 또 여기 nep에 있었어요. 하트 이모티콘을 붙여서 보냈고 또 그러자 의붓 시아버지가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네? 까꿍이라고 아하. 까꿍 아니요 끼아꿍 끼아꿍이라고 심지어 며느리 부를 때 자기야라는 호칭 아, 근데 이게, 이게 그 과도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게 약간 눈이 이렇게 흐리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그냥 인사 정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전화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애칭으로 불러줄 수도 있고. 아이 뭘 며느리한테 그거 아니죠. 자, 뭘 며느리한테 자기야. 그런데 여기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얘기가 그래요? 달라져요. 예,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건 아니지. 네, 여기 이정수 씨 좀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아, 힘들겠다. 사랑해. 사랑해요. 어머 어떡해.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요즘 애들 말로 빼박? 빼박이야, 뭐 이거 빼박. 빼박 아니에요? 네, 그래서 A 씨가 어머니와 합세를 해서 아내와 의붓 아버지에게 불륜 사실을 따져 물었고요. 의붓 아버지는 도리어 A 씨에게 어머니를 좀 정신병자 취급을 아하.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평범한 관계인데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가정을 파탄냈다면서 오히려 우와.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어요. 메시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잖아. 이인철 변호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증거가 있잖아요. 있는데 무슨 누가 누구한테 이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말이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의붓 아버지와 아내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A 씨의 의심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다정하게 대화를 한 게 어떻게 불륜 행위가 됐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메시지가 증거잖아요. 둘이 주고받은 이 메시지 이거 증거 안 돼요? 그러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사실 외도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거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장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꼭 이 뭐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뭐 톡을 주고받거나 은밀한 뭐 이런 그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게 다 이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의붓 아버지가 더 기막힌 요구를 해왔다고요. 네? 지금 상황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의붓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까지도 잠깐만요. 요구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잖아요. 맞아. 유책주의면 아니 유책자가 이 사람이잖아, 시아버지. 근데 이혼을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뻔뻔하게 보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요. 유책주의가 원칙이고 이제 파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이혼 청구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아내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이혼했는데 이거 받아주면 아내가 이걸 이제 축출 이혼이라고 하는데 쫓겨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책주의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반대 이제 경우가 이제 파탄주의인데 네. 관계가 아주 파탄이 난 경우라고 하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주는 제도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뭐 유책성을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면은 이걸 받아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같이 있는 그 남편 네.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이제 살지. 이 어머니 같이 못 살 텐데 이혼을 하는데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전혀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위자료로 이제 책임을 지지만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이나 유지 관리에 기여가 있으면 재산 분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혼을 했는데 결혼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 명의로 원래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아내 특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와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뭐 막장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용하죠. 자, 다음 수상한 땡땡땡. 수상한 아, 땡땡. 수상한 수리미. 오늘 다스림이에요. 네, 정답은 이웃입니다. 이웃이 자, 수상해. 자, 청약 당첨 청년 역할 이정수 씨가 해주셔야 되고요. 옆집 주민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천금 같은 행운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다니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내 집이란 말이지. 내가 널 만나기 위해 3년 얼마나 고생했는 줄. 내가 먹지도 안 먹고 안 쓰고. 자, 그럼 들어가 볼까? 기운이 상스럽다. 기운이 상스러워. 상스러워. 아니,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탁해. 입술빛도 탁해. 보인다. 보여. 앞날이 꽉 막혔어.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생년월일 다시 불러줘 봐봐. 1980년 1980년 아니, 잠깐만. 아니죠. 아줌마. 아니죠. 누구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래요? 나? 요 옆집 삼팔광땡이 접집 오너 점쟁이야. 에? 이름을 입을 간판을 바꿨거든. 헷갈리네. 옆집이요? 이게 옆집이 접집이라니. 좋은 거지. 이웃 사촌이니까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인생에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오라고. 옆집 총각은 내가 특별히 잘생겼으니까 10% TC 해줄게. 그럼 잘 지내. 이게 옆집이 접집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범한 이웃을 만나고 싶었는데 특별해도 너무 특별한 이웃이 옆집에 살고 있다니 지금이라도 이 당첨 취소해야 할까요? 네. 너무 특별한데. 이웃의 문제, 이웃의. 네. 어떤 사연입니까? 네, 어렵게 당첨된 임대 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한 누리꾼의 사연입니다. 청약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기회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맞아요. 이게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입주 포기한 거예요? 자, 오랜 기다림 끝에 성공은 했어요. 임대 네네. 아파트 당첨됐어요. 무품 마음을 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당첨되기 어렵다는 또 복도 끝 집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던 거죠. 네, 집을 보러 가는 그 동안에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당첨이 어렵다는 복도 끝이었잖아요. 그죠? 부푼 마음을 안고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내린 순간부터 이제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딱 복도 들어서자마자 이웃집에서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복도 짐쯤이야. 이웃과 같이 이렇게 치우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입주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집에 베란다에 태극기하고 빨간 깃발이 같이 걸려 있어요. 뭘까요, 이거? 예. 근데 나는 이거 항상 신기하다. 태극기는 왜 걸려 있나? 근데 진짜 이거 우리나라 뭐 느낌 전쟁이 쎄한데요? 뭘까? 네, 입주민 카페를 통해서 이 A 씨가 확인해봤더니 당첨된 호수 바로 옆집이 아침마다 구슬하는 무속인 집. 아니, 그래도 뭐 아침마다 구슬해. 그러니까? 열심히다. 의뢰가 들어왔을 때 굿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한 무속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속인 느낌이 어쨌든 이 사람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A 씨가 뭐 내놓은 짐도 일단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옆집 무속인이 되래.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내 짐인데 이 일까지 겪고 나니까 A 씨가 앞으로 여기 살 자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입주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어떡해. 가정집에서 무속 영업하는 거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무속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무속인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거지에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럼 옆집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관련 규정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나 뭐 절차를 지킨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주거용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사는 용도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속인이 제대로 된 어떤 절차 없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영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파트 1층 보면 꼭 뭐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있어요, 같은 거 있어요.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럼 불법이에요? 뭐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긴 한데 이건 또 입주민의 편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충분히 영업을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도 있지만 가정에서 뭐 수제 쿠키, 뭐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거 판매하는 그런 가정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SNS로 홍보하고 직접 배달도 하고 이거는 합법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쿠키나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건이 있는 게 일단 영업 신고증 필히 구비하셔야 되고요. 뭐 위생 교육이라든가 시설 기준 같은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집에서 음식 솜씨 좋다고 이런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가정집 대여하고 숙박비 받고 이러는 거네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로 해외를 못 가니까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반 가정집을 뭐 어떤 그 적절한 그런 영업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불법 숙박업소에 투숙했다가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작년 한 해만 529건이나 제주에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연 속의 무속인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무속 영업을 한 거잖아요. 그 입주민들이 항의를 했어. 그럼 뭐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업으로 피해를 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속인 소유의 집이라고 하면 억지로 뭐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뭐 시정 권고라든가 경고문을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위반금 같은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 규정에 맞추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시속 100km로 역주행한 남성, 60대 남성이 40km의 추격 끝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 맞아. 운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역주행 운전을 했다. 진짜 큰일 날 생각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기뿐만 아니라 아무 아, 죄 없는 그럼. 다른 그러니까요. 운전자도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 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차 한 대 저 건너편에서 하이웨이 달리고 맞죠, 있죠. 지금. 네, 늦은 네. 밤이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역주행이잖아요. 네, 맞은편 차량들 깜짝 놀라서 비상등 켜지만 이 차량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터널로 들어옵니다. 자,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피하고요. 네. 자, 역주행 운전자 아 어떡해. 저 멀리서 경찰관이 다가와서 승합차 운전자를 내리게 하니까 이제 13km나 계속된 네. 역주행. 결국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속도로에서 역주행이면 어유 만약 제가 저기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식은땀 줄줄줄 나요. 아니 근데 저게 밤 늦은 시간이고 앞에서 역주행으로 오면요 그 불빛만 보고 무서워. 이렇게 도로가 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요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뻔했네요. 저게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에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나서 의도적으로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전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뒷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요 방식으로 도로를 봉쇄해서 뒤에 오는 차량들을 보호를 했다고 해요. 이거 참 잘했네요. 저렇게 하면 되네. 이것도 방법이네요. 아니 근데 저 차량은 왜 역주행을 했대요? 결국 아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술이 문제. 네. 음주운전. 네, 모든 문제는 다 술입니다. 예, 결국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이 30대 운전자 음주 취소에 해당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고요. 밀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왜 저래? 음주운전 혐의로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아, 만취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대를 그래. 잡습니까? 이거 살인행위란 말이에요. 아, 그 진짜 큰일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그래, 큰일 날 그러게요. 이게 경찰차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지만 역주행 사고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피해 차량 운전자 이번에 다른 사고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또 있어. 이번에 산악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영상이거든요. 야, 네. 날라갔겠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잘 오르고 있어요.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자전거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전거 자전거 위에서 막. 저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정말 굉장한 속도로 내려왔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전거는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보기에도 굉장히 빨라 보이고. 근데 저게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된 도로예요? 어머. 그 뭐 왕복 2차선인 거예요? 지금 선이 지금 잘 안 보여서. 저게 영상만 여기 봐서는 있는데.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네. 천천히 보시면 저 왼쪽에 사실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오는 차선이 따로 있는데 네. 이 도로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이 자전거가. 그리고 이 도로 제한 속도 40km, 시속 40km였고요. 블랙박스 차량이 심지어 시속 31km로 서행을 하고 있었다. 어머나. 아니, 두 대가 내려왔잖아요, 자전거가. 한 네네. 대는 그래도 서행하면서 저 끝으로 내려왔는데 하나가 완전히 너무 막 급하게 내려왔는데 혹시 음주운전했어요? 음주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봐, 그러니까 이렇게 저 된다니. 두 대 중에 한 대는 뭐 이재용 아나운서 말씀하신 저 차선을 맞춰서 네, 내려오고 네. 있었죠. 네. 그런데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셈이 됩니다. 가속을 해서. 아, 자전거도 음주운전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렇죠. 다들 뭐 자전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도로교통법 44조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하. 아니 돼요라고 네. 규정이 있어요. 아니 네. 돼요. 아까 자전거 탄 사람도 많이 다쳤겠지만 블랙박스 그 차량도 좀 손상을 많이 입은 것 같던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차량도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뽑은 지 8개월밖에 안 된 차량이 앞유리와 범퍼가 심하게 훼손이 됐고요. 또 수리비가 대략 1,700만 원 정도 아이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리비는 차량을 고친 뒤에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자전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수리비를 충분히 커버하면 좀 대인 부분에 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운전자도 정면 충돌을 했으니까 또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럼요. 야, 저건 진짜 큰 사고인데요. 요즘에 저 자전거 하이킹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분 좋다고 한 잔 이거 자전거 타신 분들도 안 된다는 거. 아이,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네, 역주행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좀 급한 성격 때문에 발생하기도 해요. 이번 영상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영상 네. 함께 보시죠. 자,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시속 55km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흰 차가 갑자기 나와 버립니다. 그래 말이에요. 저 뭐야? 추월하려고 그랬나? 넘어가려고 그랬나 보다. 네. 정면에서 저러면 안 되죠. 완전 피할 여기 수가 지금 없단 추월하려고 말이야. 그런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저런 코너길에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커브길이다 보니까 사실 달리던 차량도 대응하기가 맞아. 상당히 맞아.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양측 차량 모두 파손이 심각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블랙박스 차량은 일단 폐차를 했고요. 폐차까지 갔어요. 운전자가 3주 진단을 받고 또 통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 역주행도 문제지만 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을 했어요. 예. 그래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과실은 100% 상대 차량입니다. 그렇죠. 네. 되게 무서운 말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빨리 가려다가 영원히 빨리 갈 수 있다. 인생을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네네. 있는데 황천길 간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이렇게 네. 피해를 입히는데 조심해야죠. 다음 영상은 뭔가요? 네, 다음 영상은 진짜 가만히 있다가 영혼이 달아날 뻔한 사고입니다. 예.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신호대기 중이죠. 네, 신호대기 혼자 중입니다. 중인데? 아침 출근길이고요. 잘 서 있어요, 그냥. 근데 갑자기 저 차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어이없이 정면 충돌을 하고 난 말아요. 아니, 아무것도 근데- 안 했는데 이건
어떻게 아니 웬일이야? 저런 사고는 정말 속수무책이다. 진짜 나 세게 가만히 부딪혀가지고 있었는데. 차가 뒤로 그러니까요.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나한테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그러니까. 했겠어. 아무도 근데 상상 못했죠. 저 정도면은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차 밀려나는 거 그렇죠. 봐봐요.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운전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자가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석 달 동안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야, 저 어떡해. 하니까 뭐 이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아, 이제 네. 가해 차량은 자기 차선도 있는데 그 역주행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 혹시 그 차도 음주운전이었어요? 아침 설마 시간이 아침 아닐 것 시간. 같은데. 출근길이라면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 였어요. 아하. 아, 예, 출근길에? 가해 차량. 네, 가해 차량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날 술을 드시고 깨지 못한 채로 운전하셨는가 그런 걸로 의심이 돼요. 결국 아니 얼마나 마셨길래 다음날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그렇죠. 술이 안 돼. 네. 그러게요. 이거 그러면 윤창호법 그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 적용되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날 또 마셨잖아요. 네. 네. 이 사고는 수치와 무관하게 윤창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윤창호법은 수치와 무관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0.2%가 넘었는데도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차량을 들이받아 버렸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면 처벌이 또 굉장히 무거워지죠. 무거워지죠. 네. 가중처벌. 사망사고 시에는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15년 또 혹은 벌금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 전문가 소견에 의하면 이 사고의 경우 정면에서 그냥 와서 들이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아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런 처벌이 논의돼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하더라도 차선 꼭 지켜야 하고요. 술 드셨다면 전날 술 드셨어도 다음날 절대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사고 모습 보셨잖아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게 그 여름 휴가철하고 맞아요. 겹쳐서요. 여름 휴가철에 휴가지에서는 사람이 조금 느슨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렇네요. 한잔 한 다음에 괜찮겠지. 낮이니까 괜찮겠지. 아침이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네.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자전거 사고 보셨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끔찍합니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청년 스마트 프로젝트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접수 기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접수가 진행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 유의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